이야기는 누군가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업체 직원은 잇따라 상자를 날랐고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으며 드디어 마지막 상자라며 일이 끝났다고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사온 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삿짐 운반공에게 수고와 친절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삿짐 운반공은 전혀 문제없다고 답하며 다음에 이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밖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를 알아챈 이삿짐 운반공은 비 오는 날 이사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은 새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드디어 독립했다는 생각에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신이 나서 바닥을 뒹굴며 혼잣말로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완벽한 투룸 공간이었고 26세의 한은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사생활이 전혀 없었고 항상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동생들을 돌보는 데 지쳐 있었습니다. 항상 숨막히는 기분이었는데 마침내 이런 완벽한 아파트를 전세로 구하게 되어 감격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한동안 기뻐한 후 그는 치킨을 사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그는 이미 무언가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린 순간 굳어버렸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침대에는 고양이와 올빼미를 섞은 듯한 모습의 긴 토끼 같은 귀를 가진 이상한 작은 생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분하게 앉아서 그에게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생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에게 손을 흔드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개의치 않는 듯 작은 부리를 통해 계속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번개가 방 전체를 밝혔고 그 밝기가 그 생물의 작은 몸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천둥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마치 침대가 자기 것인 양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한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생물에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그리핀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리핀은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 마법의 생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친절함과 수세기동안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능력으로 유명하며 상호 파트너와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리핀은 매, 앵무새, 호랑이 발톱과 섞인 올빼미 등 다양한 품종과 형태로 나왔습니다. 한 앞에 있는 생물은 고양이와 비슷한 외모의 토끼기, 부리, 비둘기 같은 날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작은 아종 중 하나인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그리핀에 속했습니다. 부드러운 털로 덮여있고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이 유형의 그리핀은 가장 친절하고 호기심이 많은 종류 중 하나로 간주되었으며 순종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성격 때문에 이상적인 애완동물로 자주 키워졌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한이 그 생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읽으면 읽을수록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종이나 분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완용 그리핀이 자기 침대에 마치 자기 것인 양 앉아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질문을 했을 때조차 아무도 그에게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 생물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문과 창문이 모두 닫힌 채 이사 왔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은 그것이 야생 생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깨끗하고 잘 손질된 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의 새 침대 시트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천히 그는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조심스럽게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만지기도 전에 그 생물은 그의 손에 애정 어린 듯이 털을 비비며 고양이처럼 부드럽게 골골거리고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듯이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상외로 귀여웠고 털의 부드러움은 한을 저절로 미소 짓게 했습니다. 그 생물이 자기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으려고 손을 몸에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생물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짧은 부리로 그의 손을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통이 그를 덮쳤고 그는 충격과 불신에 손을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통이 가라앉자 하는 짜증과 좌절감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생물을 노려보며 자유롭게 자기를 만질 수 있으면서 자신은 만질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낀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답을 찾아 온라인 게시물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그리핀은 변덕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한 가지 설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는 누군가가 쓰다듬게 해줄 수도 있지만 다음 순간에는 물 수도 있습니다. 그 생물이 나쁜 행동을 모면하기 위해 귀여운 외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하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에 올렸던 그리핀이 갑자기 방에 나타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가 열어보니 그 생물은 아파트의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애완동물일 수도 있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한은 다시 읽으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낀 그는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은 생물을 팔에 안고 그는 옆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누군가 뭔가 알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은 복도에 서 있었고 그리핀은 조용히 그에게 기대어 답을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친절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이상한 환상의 애완동물을 팔에 안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두꺼운 도마뱀 같지만 팔다리는 고양이 같은, 머리가 3개 달린 작은 차라몬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한은 팔에 안고 있는 작은 그리핀을 그녀의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자신을 한이라고 소개하며 오늘 아침 일찍 301호로 이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팔에 있는 그 생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한은 그 생물을 단단히 잡고 그녀에게 이 움푹 들어간 눈을 가진 그리핀을 전에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전 세입자가 그것을 버리고 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9살이나 10살쯤 된 아이가 아파트 안에서 뛰어나오며 엄마에게 하양이 있다고 신나게 외쳤습니다. 한은 놀라서 눈을 깜박였습니다. 아이가 이미 이 생물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하기 위해 그 여성은 자신의 애완동물을 바닥에 부드럽게 풀어놓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한 다음 한이 안고 있는 그리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의 집이 한의 아파트에 전에 살았던 하나무라와 지미의 방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과 그리핀을 간절히 가리키며 한이 오늘 하양이를 산책시키지 않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을 깨달은 한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하양이가 이 생물의 이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작은 그리핀은 그에 반응하듯 부드럽게 골골거렸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멈춰서 상황에 분명히 혼란스러워한 다음 뒤로 물러서서 자신이 아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면서 하는 이 생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동네에 훨씬 더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파트의 이전 소유자가 오랫동안 그리핀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의 아이들은 자주 함께 놀았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전 세입자가 하양이를 깊이 사랑하고 아꼈으며 그들이 하양이를 버렸을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한에게 이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좌절한 한은 그녀의 말을 일축하며 그녀의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사할 때 애완동물을 버리고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그녀가 준 번호로 화를 내며 전화를 걸어 따질 생각이었어.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짜증이 섞인 생각을 가라앉히고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 상대방이 간단히 여보세요 라고 답하자 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하양이 주인이냐고 물었어. 상대방은 즉시 목소리가 심각해지며 누구냐고 물었지. 하는 같은 어조로 현재 하양이를 자신이 데리고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전화선 너머의 어린 소녀는 엄마에게 달려가 낯선 사람이 전화해서 하양이를 데리고 있다고 한다고 소리쳤어. 엄마가 달려와 딸을 혼내고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한편 진짜 하양이, 아니 적어도 한이 안고 있는 생물은 바닥에 얌전히 앉아 가볍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 갑자기 깊은 남성의 목소리, 아마도 소녀의 아버지인 듯한 사람이 전화를 바꿔 낯선 사람이 누구냐고 다그쳐 물었어. 한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이 지금 하양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지. 누군가 애완동물을 입양하면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 의무라고 말하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하자 그의 좌절감이 커져갔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하양이는 다가와 한의 손에 살짝 발을 문질렀지만 그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 전화 속 남자는 예전 아파트가 너무 좁아졌고 하양이가 못생겨져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어. 한은 그 말에 격분했어. 그는 마음이 없다며 소리쳤어. 생명은 편리할 때마다 버릴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라고 말했지.
그는 마침내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언쟁을 벌이며 목소리를 높여 그 누구도 생명체를 그렇게 부주의하게 버릴 권리가 없다고 말했어. 그러자 전화 속 남자는 완전히 어조를 바꿨어.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한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지. 어안이 벙벙해진 한은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어. 그러자 남자는 침착하게 하양이가 지금 바로 옆에서 밥을 먹고 딸 옆에서 놀고 있다고 말했어. 한은 굳어버렸어. 그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 혼란, 불신,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그를 덮치면서 그의 정신은 멍해졌어. 아버지는 몇 분 후 증거로 사진을 보냈는데 한의 방에 있는 그리핀과 똑같이 생긴 그리핀 옆에 딸이 앉아있는 사진이었어.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 똑같은 털 색깔, 똑같은 토끼 같은 기, 심지어 똑같은 부리 모양까지. 한은 사진을 쳐다본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눈앞에 앉아있는 생물을 바라봤어. 모든 면에서 똑같았지. 한참 동안 그는 움직일 수 없었어. 그의 생각은 엉키고 무거워졌고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고 애썼지. 그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불확실했고 처음 봤을 때 했던 질문을 반복했어. 이 생물은 뭐지? 그리핀은 고개만 갸우뚱하며 눈을 깜빡이고 그에게 작고 부드러운 지저귐 소리로 응답했어. 하는 경고도 없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생물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어. 그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그의 새 집에 왔고 이제 이 작고 골칫거리인 손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혼잣말을 했어. 장면은 한이 살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 아줌마와 그녀의 가족, 아이, 심지어 자신의 애완동물 하양이를 데리고 있는 이전 주인까지 익숙한 장소를 천천히 지나가는 도시의 넓은 뷰로 시작되었어. 이야기는 한, 이전 세입자, 두 하양이, 그리고 한이 방에서 발견한 작은 생물이 모두 모인 공원에서 시작되었어. 두 그리핀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털의 질감, 밝은 눈, 기, 자세 등 모든 면에서 거의 똑같았어. 그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것은 세입자 가족의 하양이가 작은 주황색 셔츠를 입고 있어 누가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기가 더 쉽다는 것이었지. 아버지는 둘이 너무 닮아서 302호 아줌마가 아까 깜짝 놀란 이유를 알겠다고 말했어. 어머니도 동의하며 종이 특별히 희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한 모습을 가진 두 마리가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언급했어. 한은 자신의 오해를 깨닫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 세입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쉽게 그를 용서하며 그의 입장에 있는 누구라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거라고 말했지. 그녀의 남편은 심지어 한의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일종의 사기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인정했어. 한은 당혹감이 역력한 채 계속 사과했고 마침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 긴장이 풀리자 아주머니는 한에게 방에서 갑자기 나타난 작은 생물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어. 그녀는 그들에게 이제 그 생물이 그들의 하양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상기시켜 주었어. 그녀는 또한 이사 직후에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이 힘들 것이고 특히 그 생물의 진짜 주인을 찾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게 동정심을 표했어. 한은 지금 하양이 옆에서 쾌활하게 놀고 있는 작은 생물을 바라봤어. 그의 부드러운 눈, 작은 부리, 짧은 다리, 그리고 솜털 귀는 웃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지. 그것이 너무 순진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마음이 누그러져 주인이 발견될 때까지 당분간 그것을 돌보기로 결심했어. 그의 진심 어린 친절함을 보고 세입자 부부는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어. 그들의 반응에 혼란스러워진 한은 그들이 갑자기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 아주머니는 그가 이제 처음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으니 가능한 한만히 도와주겠다고 말했어. 그녀는 전에 사둔 몇 봉지의 사료를 꺼내 장난감과 간식과 함께 가져가라고 했지. 한은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는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 하며 새 집으로 이사하는데 이미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상기시켜 주었어. 어린 소녀는 그 생물이 한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뻐하며 행복하게 환호했고 그는 마침내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감사했어. 아주머니가 전에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있는지 묻자 하는 없다고 인정했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어린 소녀는 새 생물과 행복하게 놀았고 하양이는 가까이 서서 분명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짜증을 내고 있었지. 갑자기 소녀는 특이한 것을 발견하고 그 생물의 뒷발 하나가 다르게 생겼다고 소리쳤어. 그녀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들어 올렸는데 왼쪽 뒷다리의 발바닥 중 하나가 짙은 갈색이었고 나머지는 밝은 분홍색이었어. 대조는 사랑스러웠고 모두가 그것을 칭찬하며 독특하고 귀엽다고 말했어.
세입자 아버지는 농담으로 반점이라고 불렀지만 하양이는 계속해서 그들 옆에서 뚱하니 있었지. 그러자 아버지는 아직 이름이 없으니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어. 그는 발 때문에 반점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어린 소녀는 감명을 받지 못했어.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키우는 사람이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지.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한에게 고개를 돌려 무슨 이름을 지어주고 싶냐고 물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한은 망설이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 잠시 후 그는 결국 아이디어가 있다고 재빨리 덧붙였어. 그 생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호기심 어린 작은 소리를 냈어. 한은 푹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생물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았어. 한은 혀를 장난스럽게 내밀면서 멍청한 소리를 내면서 이름의 다른 변형을 불러봤지만 그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뿐이었어. 어린 소녀는 그를 불쌍하게 쳐다봤고 그 생물은 계속해서 그를 완전히 무시했지. 한은 절박해져서 생물에게 무시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가까이 오면 간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어린 소녀가 기염이라고 부르자마자 그 생물은 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녀의 품에 행복하게 뛰어들었어. 이 차이를 본 그는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소녀가 이미 이름을 구리다고 불렀다고 중얼거렸어. 그녀는 너무 지루한 이름이라 그 생물조차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한은 그 생물의 종이 솜터로 소리이기 때문에 푹신이라는 이름이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변명하려 했어. 소녀는 감명을 받지 못하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했지. 잠시 후 그녀의 부모는 시장에서 더 많은 물품을 가지고 돌아와 한에게 그 생물이 이름을 알아봤는지 물었어. 한은 실망스럽게도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세입자 아버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라며 하루로는 부족할 거라고 위로했어요. 그는 한에게 먹이를 주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하며 가져온 먹이 봉지 중 하나를 건넸어요. 한은 감사한 미소로 받았지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입자 아버지는 웃으며 몇 주 분량밖에 안 된다고 너무 많지 않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의 말에 맞장구 치며 모두 서로 도와야 한다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한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따뜻한 미소로 몸을 굽혀 작은 생명체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었어요. 그 생명체는 즉시 그녀의 무릎으로 뛰어올라 그녀를 부드럽게 웃게 만들며 사랑받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고 말했어요. 자기 이름 빼고는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한은 약간 풀이 죽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플러피라는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름을 바꿔야 할지 물었어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그저 진짜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 임시로 돌보는 것뿐이라서 상관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아파트 안으로 돌아온 한은 가족이 준 먹이 봉지 중 하나를 여러 작은 그릇에 부었어요. 그는 다른 그릇을 옆에 놓고 물을 채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생명체 앞에 놓았어요. 그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여기가 먹고 마시는 곳이라고 설명했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애완동물은 먹고 쉬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본 적이 있다고 중얼거렸어요. 그 생명체는 몸을 앞으로 숙여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그릇을 응시했고 한은 무슨 행동을 할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시는 대신 작은 다리 2개를 물속에 담그고 사방으로 튀겼어요. 물이 바닥 전체에 흩뿌려졌고 그 생명체는 그릇이 거의 비워질 때까지 즐겁게 뛰어놀았어요. 한은 놀라움과 좌절감에 소리치며 얘 다 쏟았는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놀란 그 생명체는 먹이는 건드리지도 않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채 도망쳤어요. 상황이 진정된 후 한은 한숨을 쉬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와 그 생명체는 부엌 근처에서 서로 마주보며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한은 이 동물을 알아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혼잣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생명체가 부엌 카운터 위로 뛰어올라 그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것은 조심스럽게 틀어놓은 수도꼭지 쪽으로 걸어가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작은 다리로 물을 가리켰어요. 한은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생명체는 그를 무시하고 수도꼭지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것은 부리를 흐르는 물줄기에 대고 곧바로 마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것은 완전히 만족한 듯 귀를 흔들고 쾌활한 소리를 냈어요. 한은 멍하니 눈을 깜빡이며 그 생명체가 고여있는 물 대신 흐르는 물만 마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치 작은 폭포에서 홀짝이는 것처럼 계속 마셨어요. 결국 한은 포기하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다 마신 후 그는 그것을 위한 작은 잠자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것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는 거실 구석에 부드러운 베개를 놓고 여기가 그 생명체의 침대가 될 거라고 혼잣말했어요. 아늑한 장소처럼 보였지만 그 생명체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은 걸어가 침실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는 거기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는 따라가기 전에 혼란스러운 신음소리만 낼 수 있었어요. 그 생명체는 그의 침대 위로 곧장 뛰어올라 마치 제 집이냥 편안하게 웅크렸어요. 하는 그의 침대는 개인적인 공간이고 그의 안식처이며 절대 공유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달려갔어요. 그 생명체는 거의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냈고 그것은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곳은 임시 거처이고 영구적으로 살 곳이 아니며 그들 사이에서는 그 문이고 침실은 출입금지라고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마치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려는 듯 그 생명체는 등을 대고 뒹굴며 배를 보여주고 작은 발을 흔들고 크고 반짝이는 눈을 그에게 보냈어요.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꼼짝 못했어요. 잠시 동안 그는 거의 쓰다듬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중간에 멈추고 고개를 돌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는 귀엽다고 해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결심한 그는 앞으로 나아가 생명체를 배로 들어 올려 거실로 데려갔지만 그 생명체는 저항하며 짧은 부리로 그의 손을 가볍게 물었어요. 길고 지치는 공방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타협점에 도달했어요. 그 생명체는 침대에서 자지 않겠지만 한과 함께 침실에 머물며 자신의 베개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약간 심통이 난 그 생명체는 작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짜증스럽게 꼬리를 힉힉 털었어요. 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는 출입금지이며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켰어요. 그 생명체는 또 다른 놀리는 소리, 즉 웃음소리로 응답했고 하는 지쳐서 신음했어요. 그는 새 집으로 이사하고 이 이상한 동물을 발견하고 이전 세입자들을 만나고 모든 혼란을 겪으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하루였는지 생각하며 누웠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옛날 아파트처럼 새 보금자리를 즐길 시간도 없이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잠들기 전에 그는 아침에 가장 먼저 잃어버린 애완동물 찾기 게시물을 올리겠다고 다짐했어요. 여전히 의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는 누가 실제로 게시물에 응답할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너무 정이 들지 않도록 하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공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고 밝게 채우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하는 천천히 일어나 얼굴에 쏟아지는 빛에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는 부드럽게 신음하며 벌써 이렇게 밝은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 그는 침대 위에 있는 무언가를 알아챘어요. 그 광경은 거의 숨을 먹게 할 뻔했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그 생명체의 털에 부드럽게 쏟아져 마치 작은 별처럼 부드럽게 빛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른 채 그 생명체는 천천히 숨을 쉬며 한의 다리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며 깨어날 때 작은 발을 구부리고 조용히 졸린 소리를 냈어요. 하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 생명체를 바라보며 자신 안에서 따뜻함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작고 순수한 존재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는 조금 더 오래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곳은 새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고 잠시 침대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생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 생명체는 빈 그릇 중 하나 근처로 걸어가 한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말하려는 듯 앞뒤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한은 온라인에 올릴 실종 광고 사진을 찍기 위해 그 생명체가 카메라를 보도록 하려고 너무 바빴어요. 그 생명체는 그의 행동에 완전히 질린 것 같았어요. 한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말을 걸며 그 생명체의 주의를 끌려고 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지 않도록 잠시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한이 무엇을 하려는지 완전히 이해한 그 생명체는 갑자기 그를 놀리고 일부러 짜증나게 하려는 듯 집 전체를 미친 듯한 속도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한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었고 모든 사진에서 그 생명체는 화면의 흰색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마침내 한은 인내심을 잃고 그 생명체의 작은 몸을 붙잡아 제대로 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억지로 가만히 있게 했어요. 그 결과 그 생물은 마치 누가 갑자기 영장 사진을 찍은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은 그 사진을 사용하기로 하고 동네 게시판 중 하나에 올렸습니다.
사진이 흐릿해서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조금 걱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동물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후 하는 침대에 뒹굴거리고 있는 그 생물을 보며 카메라만 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게시물이 엉망이 된 것은 그 녀석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움직임을 기다리며 대치하는 것처럼 서로를 빤히 쳐다보며 곧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둘 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카우보이가 총을 뽑듯 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기습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물은 한이 무엇을 하려는지 즉시 알아채고 정확히 같은 순간에 뛰어올랐습니다. 그 생물은 방 안을 맹렬하게 날아다니고 뛰어다니며 벽에 부딪히고 작은 물건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완전히 충격받고 좌절한 한은 그 생물이 걷잡을 수 없이 튀어다니자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겠다고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한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그 생물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메시지는 제이가 보낸 것으로 한이 그 생물을 돌보고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또한 한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 후 제이는 만화 은행 강도 스티커를 보내며 자기는 그리핀 리버라고 말했고 그래서 한의 그리핀 사진을 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한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메시지를 빤히 쳐다보며 생각하다가 어쨌든 사진을 보냈습니다. 단 한 장도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이 없었지만 그는 사진을 하나하나 모두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이에게 사진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은 갑자기 현관문에서 시끄러운 노크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날아다니던 그 생물은 옷걸이 중 하나에 부딪혀 쓰러지면서 옷더미에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한은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에 더 집중하느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밖에는 그림자가 문간을 가득 채울 만큼 덩치가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고 한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팔을 억지로 밀어넣어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한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그리핀이 너무 귀여워서 꼭 봐야 한다며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헝클어진 머리의 야생적인 남자는 한의 친구 제이였습니다. 한은 깜짝 놀라며 제이에게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물었습니다. 제이는 한이 처음 이사 왔을 때 주소를 받았고 집들이 선물과 함께 더 일찍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소리쳤는데 한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한은 이를 깨닫고 당황하며 어색하게 웃었지만 제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장 그 생물을 봐야 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한은 한숨을 쉬며 제이에게 천천히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이가 들어왔고 한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그곳에는 그 생물이 완전히 가만히 서서 아무 감정 없이 제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얼굴은 묘하게 과장된 표정으로 일그러져 누구든 겁을 먹을 만큼 끔찍해 보였지만 그 생물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생물은 지루해져서 등을 대고 누워 마치 일부러 귀여움을 뽐내는 듯 몸을 쭉 뻗었습니다. 그것을 본 제이는 이성을 잃고 그 생물이 너무 귀여워서 조각조각 뜯어 먹을 수도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한은 제이가 말하는 방식에 완전히 소름이 끼쳐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말하니 너무 위험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제이를 그 생물에게서 멀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한은 제이가 이미 여기 있으니 적어도 물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엌에 가서 물컵을 가져왔고 그가 없는 동안 제이는 그 생물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은 털복숭이라고 불렀지만 제이는 잘못 듣고 작은 구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난 한은 돌아와서 작은 구름이 아니라 털복숭이라고 날카롭게 정정했습니다. 제이는 천천히 그 생물 쪽으로 손을 뻗었고 한은 제이가 너무 가까이 가면 그 생물이 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지 않고 그저 조용히 호기심을 느끼며 제이의 손가락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제이는 손목을 돌려 손을 폈고 손가락 끝을 그 생물의 부리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자연스럽게 두 손가락으로 부리 아랫부분을 살짝 꼬집었고 그 생물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촉감을 즐기는 듯 제이가 계속 쓰다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이가 계속 부리를 문지르자 그 생물은 행복하게 귀를 펄럭이며 방 안을 잔잔하고 쾌적한 리듬으로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쓰다듬기와 부드러운 소리 속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놀란 그 생물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고개를 들었고 제이가 조용히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에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이는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은 그 생물은 즉시 충격을 받아 번개처럼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은 제이에게 사진을 잘 찍었는지 물었습니다. 제이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찍은 사진을 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은 그것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지는 선명하고 완벽하게 구도가 잡혀 있었으며 그 생물의 특징을 아름답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은 믿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사진을 찍었는지 제이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는 이런 생물들은 시력이 매우 좋고 카메라 렌즈 같은 반짝이는 물건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보여주기 위해 제이는 한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생물을 불렀고 주의를 끌기 위해 작은 간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간식은 이런 생물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물은 즉시 그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고 시선은 간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생물의 눈이 간식을 따라가자마자 제이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 방법은 완벽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간식과 장난감으로 그 생물의 주의를 돌렸고 제이는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곧 그들은 그 생물이 간식을 잡으려고 점프하게 하거나 장난감을 쫓게 하거나 다양한 장난기 넘치는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제이는 카메라를 계속 눌러 수십 장의 사랑스럽고 생생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생물은 결국 번쩍이는 빛에 익숙해졌고 카메라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은 옆에 서서 제이가 얼마나 쉽게 그렇게 좋은 사진을 많이 찍는지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이가 사진 촬영에 이렇게 능숙한지 몰랐습니다. 감명받은 한은 그에게 자신의 사진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이는 왜 한이 그런 것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신음했지만 한은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는 카메라를 그에게 겨누었고 한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제이가 결과를 보여주자 한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사진은 그를 이상하고 매력 없게 보이게 만들었고 거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한은 제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왜 그 생물의 아름다운 사진과 비교해서 사진이 그렇게 엉망으로 보이는지 따졌습니다. 제이는 사람 사진을 찍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인간은 못생겼기 때문이고 한은 그에게 성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말다툼을 하다가 다시 분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햇살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해는 수평선 아래로 뉘엿뉘엿 지고 방 안은 서서히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한은 제이에게 카메라에 있던 사진을 전부 핸드폰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한이 저장 공간을 확인했을 때 메모리가 벌써 98%나 꽉 찼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생명체와 노느라 정신없었고 사진을 더 많이 찍으러 또 오겠다고 했다. 한은 공간 좀 비워 놓으라고 했지만 제이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 생명체를 놀렸다. 한은 잠시 말없이 핸드폰을 바라봤고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멍해졌다. 조용하고 거의 슬픈 목소리로 그는 제이에게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이는 놀이를 멈추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한은 망설이지 않고 그 생명체의 원래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으로 새 사진들을 게시판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내일이라도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체는 떠나야 할 거라고 했다. 제이는 한숨을 쉬며 그 생명체를 다시 쓰다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그 생명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진을 더 많이 찍으러 최대한 자주 와서 그 생명체가 떠나고 나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농담처럼 으스스한 미소를 지으며 그 생명체의 뺨을 꼬집거나 주머니에 쑤셔 넣어 집에 데려가야겠다고 말했다. 한은 터무니없는 말에 웃었고 그 생명체는 꽥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귀를 펄럭였다. 밤이 드디어 내려앉자 한은 이제 눈물을 글썽이는 제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제이는 꼭 다시 와서 저 작은 구름을 보러 오겠다고 말했다. 한은 여전히 구름이라고 부르는 제이에게 짜증을 내며 가라고 소리쳤다. 제이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한은 몹시 지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님은 정말 피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침대를 바라보니 그 생명체가 제이와 너무 많이 놀아서인지 곤히 잠들어 평화롭게 웅크리고 있었다. 제이가 가져온 장난감 중 하나를 여전히 쥐고 있었고 잠결에도 부드럽게 쥐고 있었다. 한은 더 가까이 다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이가 그 생명체와 너무 많이 놀아서 완전히 지쳐버렸을 거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살짝 몸을 숙여 잠든 생명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고 여전히 제이가 준 장난감을 쥐고 있었다. 사진은 아름답게 나왔고 한의 얼굴에는 애정과 감정이 가득한 부드러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한은 잠시 사진을 응시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 생명체를 기억하기 위해 이러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일단 떠나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서 셀카를 핸드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생명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플러피. 장면이 바뀌어 수의과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의사는 작은 생명체의 등에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꽂아 일종의 약물을 투여하고 있었다. 의사는 그 생명체에게 조금만 움직이고 몸을 쭉 뻗으라고 계속 격려했다. 그녀는 매우 얌전하고 움찔하지도 않는다고 칭찬을 반복했다. 한은 놀라서 정말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분명히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건강 차트, 호흡수, 심박수, 엑스레이, 뼈가 모두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그 생명체가 약 4살 정도 되었다고 추정했다. 이것이 수명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되나는 그것에 대해 물었고 의사는 작은 그리핀은 보통 25세에서 30세 정도 산다고 설명했다. 그것은 이 작은 솜털 생명체가 인간 나이로 약 18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생명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을 깨달은 한은 그것을 놀리기 시작하며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 생명체는 침 뱉는 소리로 응수했고 한은 즉시 그것이 모욕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의사는 한에게 그 생명체를 어디서 찾았냐고 물었다. 한은 어느 날 아침 침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주변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그는 그 생명체를 들어올려 애완동물의 추적칩이 있었다면 더 쉬웠을 텐데 아쉽게도 없다고 의사에게 불평했다. 의사는 애완동물 칩에 대한 법률은 지역마다 다르며 어떤 곳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이로하려 했다. 그녀는 그 생명체가 인간의 삶에 너무 잘 적응해서 야생에서 버려졌을 리는 없으므로 주인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 생명체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귀염둥이라고 불렀고 자신이 맞는지 부드럽게 물었다. 의사의 부드러운 어조를 들은 그 생명체는 즉시 칭찬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를 보여주기 위해 몸을 돌려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귀여운 소리를 냈다. 의사는 기뻐하며 버릇없는 애완동물처럼 누워있는 사랑스러운 생명체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반면에 한은 그것을 들어올려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것에 대해 꾸짖으며 여기가 내 침실이 아니고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의 어조에 짜증이 난 그 생명체는 화를 내며 갑자기 그의 검지를 물었다. 한은 충격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왜 물었냐고 소리쳤다. 다음 장면은 또 다른 병원에서 펼쳐졌는데 이번에는 마법 생물을 위한 영양사 클리닉이었다. 그곳에서 한은 또 다른 그리핀을 보았는데 금색이었지만 자신의 그리핀과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30만 1원. 의사는 비용은 건강검진, 백신, 이동장, 사료, 간식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애완동물을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는 판타지 생물은 고도로 맞춤화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각 생물이 초음파 및 기타 첨단 도구와 같은 특수 장비가 필요한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한숨만 쉬며 이 생물들은 정말 키우기 어렵다고 중얼거렸다. 그의 대화 대부분은 할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편 클리닉에 있던 금색 그리핀은 조용히 이동 상자 안에 앉아있는 한의 흰색 생명체를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에 한의 그리핀은 똑같은 욕설을 다시 내뱉었다. 검사와 영양점검이 끝난 후 한은 마침내 그 생명체를 집으로 데려왔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명체는 애완동물 가방에서 기어나와 부리로 털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병원과 상점을 다니느라 지친 한은 침대에 쓰러져 자신이 한 모든 일과 아직 해야 할 일에 대해 혼잣말을 했다. 그는 일찍이 주인을 찾기 위해 지역 보호소에도 방문했지만 그에게는 너무 벅찼다.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한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 일정이 순수한 고문처럼 느껴졌다.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는 음식 배달을 시킬까 생각했지만 먼저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60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많은 돈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다. 그는 봉지를 뜯어 면발이 황금색과 주황색으로 변하고 맛있게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스토브에 끓였다. 냄비를 들어 올리려다 실수로 손가락을 대어 아파서 소리를 지르며 가장 필요할 때 주방 수건이 어디로 갔냐고 불평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는 티셔츠를 임시 수건으로 사용하여 뜨거운 냄비를 침실로 옮겼다. 침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생명체가 테이블 위에 늠름한 스핑크스 같은 자세로 앉아 끓는 냄비를 놓으려고 하는 곳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 생명체를 꾸짖으며 쫓아내려고 했었고 심지어 발로 살짝 툭 치기까지 했다. 늘 그렇듯이 짜증이 난 그 생명체는 똑같은 무례한 소리를 다시 냈다. 하는 위험하고 데일 수 있다고 소리치며 테이블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그 생명체는 마침내 뛰어내렸고 하는 뜨거운 냄비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지친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빨리 돈을 쓸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중얼거렸다. 하는 아직 끓고 있는 면발 몇 가닥을 꺼내 식히기 위해 공중에 매달아 후후 불었다. 김이 가라앉자 그는 천천히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고 조용한 방 안에는 부드러운 후루룩 소리가 가득 찼다. 고소한 향기와 그의 분명한 즐거움에 옆에 앉아있던 솜털 생명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모든 움직임을 쫓으며 유심히 지켜봤다. 라면 맛을 보던 하는 익숙한 맛은 질리지 않는다며 하루 종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그 맛있는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한의 관심을 끌려고 낮은 소리로 골골거리기 시작했다.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며 한은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졌다. 아마 이 생물들은 원래 호기심이 많아서 그가 들고 있는 게 뭔지 보고 싶어 하는 걸 거라고 생각했다.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한은 계속 국수를 먹었고 생물은 그를 가까이서 관찰하며 행복하게 후루룩거렸다. 그러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생물은 한의 젓가락에서 매달려 있는 국수 가닥을 향해 작은 발을 뻗었다.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한은 너무 놀라 굳어버렸고 그 생물이 뭘 하려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반사적으로 그는 재빨리 팔을 잡아 국수를 부리로 가져가지 못하게 막았다. 다른 손으로는 음식을 향해 앞으로 뻗으려고 하는 생물의 머리를 뒤로 잡았다. 결국 그들은 국수를 놓고 이상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며 서로 맞서 싸웠다. 한은 억지로 잡아당기며 그 국수는 먹으면 아플 거라고 소리쳤다. 그 생물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밀었고 부리가 거의 국수에 닿을 뻔했고 한은 온 힘을 다해 저지했다. 그는 그렇게 작은 생물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싸우는 동안 그 생물은 접이식 테이블 다리 중 하나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자신을 앞으로 밀었지만 그 다리는 튼튼하지 않았고 압력을 받아 안쪽으로 무너졌다. 테이블이 기울어지더니 완전히 넘어졌다. 라면 냄비가 표면에서 쏟아져 바닥에 내용물을 쏟았다. 그 생물은 깜짝 놀란 고양이처럼 즉시 뛰어내렸고 한은 그의 소중한 식사가 사방으로 흩뿌려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충격과 좌절감에 엉망진창이 된 것을 쳐다보다가 하루의 첫 제대로 된 식사인 라면이 망가졌다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 생물은 그의 분노를 알아차린 듯 재빨리 발을 구르며 거실 쪽으로 도망쳤다. 여전히 화가 난 한은 일어나 그 음식을 망친 것에 대해 꾸짖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것을 쫓아 거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 생물은 음식 그릇 옆에 차분히 앉아 있었다. 그는 좌절감에 소리치며 이 생물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이제는 식사 시간마저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물은 단순히 부리로 빈 음식 그릇을 살짝 기울이며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냈다. 한은 잠시 멈춰서서 그것을 쳐다보며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그 생물은 계속해서 그릇을 건드리며 자신도 먹어야 한다는 듯이 그를 올려다봤다. 한은 한숨을 쉬며 굶주리고 있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 이를 받아들인 한은 음식 2봉지를 뜯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또 다른 라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생물을 위한 젖은 그레이비 음식이었다. 그는 바닥에 엉망진창을 치우고 냄비와 그릇을 씻고 다시 요리를 시작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는 자신의 라면을 테이블에 놓고 그 생물의 그릇에 젖은 음식을 채워주었고 그 생물은 즉시 열정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니 한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앉은 그는 부드럽게 사과하며 수의사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그 생물이 굶주렸을 텐데 자신의 배고픔만 생각한 이기적인 자신을 인정했다. 그는 먹으면서 그 생물을 쳐다보며 음식이 맛있는지 물었다.
그 생물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대답처럼 들리는 소리를 냈고 희미하게 웃으며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함께 먹으니 어쩐지 더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심지어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국수가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내려다보니 그 생물이 다시 한번 라면 가닥 중 하나를 불이 근처에 대고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한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는 좌절감에 소리치며 애 음식을 망쳐놓고 또 이러는 거냐고 물었다. 그들이 또다시 잡아당기기 시작하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다. 여전히 냄비를 들고 그 생물에게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하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소리쳤다. 그는 그 생물이 여전히 셔츠에 매달린 채 놓지 않겠다는 듯 발톱을 천에 꽉 박은 채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어보니 그의 이웃인 옆집의 나이든 여성이었다. 놀란 한은 왜 왔는지 물었다. 그 친절한 여성은 웃으며 식사를 방해하는지 물었고 그에게 나눠줄 반찬을 가져왔고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 호기심이 생겼고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녀가 여전히 그의 셔츠에 매달려 있는 푹신한 생물을 힐끗 쳐다보자 그녀의 미소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사실 그 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에게 해줄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 생물은 한과 그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궁금한 소리를 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아파트 밖에는 하얀과 푹신이와 비슷한 여러 환상적인 생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각각 다른 색깔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것들은 올빼미처럼 보였고 어떤 것들은 토끼처럼 보였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스튜와 고기가 가득한 큰 냄비와 휴지도 들어있는 큰 봉지를 들고 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그가 앞서 오해에 휘말린 것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전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하양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나중에야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전 주인과 이야기했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으며 모든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은 즉시 그녀를 용서하며 그들이 처음 하양이를 보았을 때 그 생물과 그가 돌보고 있는 생물 모두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다. 그 여성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고 한은 쑥스럽게 반찬과 휴지를 가져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작은 생물은 휴지심을 부리로 씹어 가장자리를 찢기 시작했다. 한은 재빨리 손으로 가리고 종이를 씹지 말라고 꾸짖었다. 그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새 이웃집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물어뜯은 종이 조각을 씹고 있는 그 생물은 여성 바로 앞에 앉아 있었고 여성은 손을 뻗어 부드럽게 이마를 톡톡 치며 이 작은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 물으며 웃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푹신한 하얀 생물은 하나뿐이라고 언급하며 혹시 외부에서 왔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했다. 한은 그녀에게 이 건물에 환상적인 생물 주인이 많이 사는지 물었다. 그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설명했고 이 건물은 주민들이 환상적인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 승인 단지 중 하나였다. 이 말을 들은 한은 며칠 전 집주인과 대화할 때 푹신이 같은 생물을 자신의 집에 둘 수 있는지 물었던 것을 떠올렸다. 집주인은 즉시 동의했고 한은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여성은 계속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생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워샤크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이름의 언급에 한은 공포에 질려 여러 가족과 같은 건물에 위험한 짐승이 살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 이웃은 웃으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에게 워샤크 중 하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었고 그것은 고양이 크기의 동물로 고양이의 몸, 고양이 같은 귀, 그리고 작은 상어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은 멍하니 쳐다보며 왜 얼굴이 저렇게 생겼냐고 물었고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 여성은 그냥 웃으며 나름대로 귀엽다고 말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그녀는 곧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 그 푹신한 흰색 생물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라고 한에게 말했다. 한은 너무 많이 도와줘서 큰 빚을 졌다고 진심으로 감사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앞서 일으킨 모든 문제에 대해 빚을 졌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다음에 한나, 듀리, 샘, 그리고 플러피 모두 데리고 같이 산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한은 그 말에 당황해서 왜 산책이 필요한지 물었어요. 그 여자는 한이 그 생물을 산책시키지 않았다는 말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은 오늘 병원에 데려갔었다고 변명했지만 그 여자는 더욱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녀는 그런 짧은 외출은 이런 종류의 생물에게 적절한 운동이 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많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한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한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물어봐도 된다고 덧붙였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떠났어요. 하는 여자가 문을 닫고 간 후에도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혼잣말로 그렇게 작은 생물이 그렇게 많은 운동이 필요할 리 없다고 그녀가 과장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어요. 플러피를 쳐다보며 그는 그 여자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품을 하며 하는 팔을 뻗고 느긋하게 침실로 향했어요. 그는 편의점에 갈 힘조차 없는데 하물며 저 생물을 산책시킬 힘이 있겠냐고 혼잣말했어요. 장난감을 조금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침대에 털썩 쓰러졌고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생물은 그의 옆 침대로 뛰어올라와 몸을 웅크렸어요. 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 작은 녀석도 자기처럼 집돌이인가 보다고 집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말했어요. 긴 한숨과 함께 그는 아무 걱정 없이 잠이 들었어요. 한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동안 그 생물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멍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것의 눈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마치 처음부터 장난을 계획했던 것처럼 작은 섬뜩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어요. 아침이 되자 햇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지만 한의 휴대폰은 이미 수백 통의 메시지와 기획팀 팀장의 부재 중 전화 12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히 중요한 걸 놓친 게 분명했어요. 휴대폰이 13번째로 울리자 시끄러운 진동 소리에 마침내 그가 깨어났어요. 반쯤 잠이 든 채 한은 비몽사몽간에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어요. 나른한 목소리로 누구냐고 묻자 반대편에서는 한 여자가 며칠 동안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며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잠이 깨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상대가 팀장이라는 것을 깨닫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은 팀장에게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왜 전화했냐고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팀장은 그에게 할당된 프로젝트 때문에 전화했다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한에게 마감일이 오늘이고 아침까지 결과물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었다고 상기시켜 주었어요. 지금은 이미 오후 1시인데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몹시 화가 났어요. 한은 재빨리 사과하며 며칠 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며 저녁 전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긴 설정과 불평 끝에 팀장은 마침내 그에게 추가 시간을 주기로 동의했어요. 한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침대에 다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완전히 기절했었다고 혼잣말했어요. 바닥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화장지 조각이 발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집 전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찢어진 화장지 조각들이 책상 위, 컴퓨터 위, 옷 위, 심지어 음식 위에까지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눈보라가 몰아친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엉망진창인 광경을 바라보며 그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좌절감에 소리쳤어요. 그는 찢어진 화장지 조각들을 집어들며 이웃에게 받은 선물이었는데 완전히 망가졌다고 화를 냈어요. 그는 그 생물에게 소리치며 이 짓을 한 게 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은 화장지 더미 속에서 부드러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생물이 화장지롤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는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침대인 것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본 한은 얼굴을 찡그리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그 생물이 어젯밤 정말 신났었나 보다고 말했어요.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들어 올려 얼굴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 생물은 시끄러운 소리와 고함 소리에 당황하여 졸린 눈으로 깜빡거리며 마치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작은 소리를 냈어요. 한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조용히 그 생물을 침대에 내려놓으며 방을 치우는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는 바닥에서 화장지를 모두 모아 방 한가운데 쌓아두며 봉투에 담으면 일부라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그 생물은 갑자기 침대에서 뛰어내려 마치 놀이터인 것처럼 화장지 더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화장지 더미가 공중으로 폭발했고 조각들이 다시 방 전체로 날아갔어요. 한은 멍하니 서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는 컴퓨터에 앉아 이 생물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이런 종류의 생물은 부드럽고 푹신한 재료에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다는 정보를 찾아냈어요. 그 게시물에는 둥지 키트 광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매우 아늑하고 가격은 약 $100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는 고개를 저으며 이미 파괴된 화장지가 많으니 사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더미를 상자에 모았고 곧 그 생물은 안으로 기어들어가 새로운 둥지에 완전히 빠져 행복하게 놀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하는 그 생물이 화장지 24로를 다 쓰고 얼마나 신났을까 빈정거렸어요. 그리고 하는 책상으로 돌아와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녁 전에 끝내지 못하면 해고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최대한 집중했고 너무 바빠서 먹지도 못했고 그 생물은 그의 뒤에 가만히 앉아 지켜보며 마치 무언가를 다시 계획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갑자기 하는 방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가 던져진 듯한 큰 굉음을 들었어요.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달려갔어요. 실망스럽게도 그는 그 생물이 현관 근처의 쓰레기통 2개를 모두 넘어뜨려 쓰레기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즉시 몸을 굽혀 모든 것을 줍기 시작했고 치우면서 그 생물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다 치우기도 전에 컴퓨터방에서 또 다른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중요한 장비와 문서들이 모두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쿵 내려앉았어요. 그는 이 소리가 틀림없이 문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으로 달려가 보니 그 생물이 그의 드로잉 태블릿 위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드리고 있었어요. 의자, 키보드, 심지어 화면 받침대까지 넘어졌어요. 그 생물은 태블릿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하는 구석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러다 하는 문득 이웃 여자가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생물들은 운동이 많이 필요하고 충분히 움직이게 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었죠. 진실을 깨달은 하는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녀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근처 시장으로 달려가 애완동물용 하네스와 가죽끈 세트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드럽게 그 생물에게 하네스를 채우고 가죽끈을 손에 단단히 쥐었어요. 그는 그 생물에게 당장 산책하러 갈 거라고 말했어요. 하는 재빨리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신발을 신고 가죽끈을 꽉 잡았고 그 생물은 꼬리를 흔들며 즐거운 소리를 냈어요. 하는 팀장과 통화하며 오늘 저녁까지 파일을 보내는 대신 다음날 아침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팀장이 동의하는 것을 듣고 하는 안도하며 계속해서 감사와 칭찬을 반복했다. 통화를 끝낸 후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감일이 조금 늦춰진 것에 행복해했다. 그는 잠깐 산책을 나가 머리를 식히면 돌아와서 30분만 일하면 모든 것을 여유롭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스케줄을 계획한 그는 옆에 있는 작은 생물을 내려다보며 산책하러 나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는 외출복, 신발, 모자를 착용하고 작은 생물의 하네스에 연결된 목줄을 잡고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는 밖에서 어떤 것을 마주칠지 궁금해하며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앞을 내다봤다. 그들이 아파트 정문에 도착했을 때 2명의 여대생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과 그 생물은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소녀들은 그 작은 생물을 발견하자 흥분하며 뒤돌아 너무 귀엽다고 소리치고 그리핀 솜털이라고 부르며 관심을 끌려고 했다. 하는 로봇처럼 완전히 얼어붙어 뻣뻣하고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고 그 생물은 태연하게 자신의 몸을 핥고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한이 왜 그렇게 얼어붙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지 분명해졌다. 그는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 그는 너무 게을러서 배우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전에 해본 적도 없었다. 그는 마기 동네로 이사와서 이 지역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산책은 편의점에 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조차 산책으로 쳐야 할지 의문이었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지 깨달은 하는 그렇게 짧은 외출로는 그가 데리고 있는 빠르고 활기찬 생물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그때 그는 손에서 목줄이 날카롭게 당겨지는 것을 느꼈다. 이유를 보려고 내려다봤을 때 그 생물이 자신의 목줄을 물고 그를 앞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생물은 그에게 교활하고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한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듯 날개를 펄럭였다. 한은 놀랐지만 그 생물이 자신보다 산책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자신의 서투름에 웃으며 그는 그 생물이 이끌도록 하기로 했다. 한은 그 생물이 길을 안내하고 자신은 그냥 따라가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통제권을 넘겨주었다. 그 작은 생물은 자랑스럽게 몸을 부풀리고 쾌활한 소리를 내며 걷기 시작했고 한은 완전히 신뢰하며 바로 뒤를 따랐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는 그 생물이 그를 거리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생물이 오른쪽으로 당기면 그는 오른쪽으로 돌았다. 왼쪽으로 가면 그는 왼쪽으로 갔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생물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확신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의 맹목적인 신뢰는 그 생물이 그를 매우 좁은 길과 이상한 구석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곧 후회로 바뀌었다. 그것은 작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가 낮은 벽을 오르고 심지어 마치 파쿠르를 하는 것처럼 울타리 위를 걸으려고 했다. 하는 따라가려고 애썼지만 넘어지고 긁히고 숨이 턱 막혔다. 곧 그 생물은 그를 큰 건물 뒤에 비좁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덤불과 벽이 사방에서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근처 벽에 앉은 올빼미 같은 생물이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마침내 하는 인내심을 잃고 그 생물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목줄을 잡아당겨 좁은 공간에서 끌어내려고 했다. 그 생물은 저항하며 세게 잡아당기고 주차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발을 단단히 디디고 차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줄다리기가 계속되었고 하는 뒤로 당기고 그 생물은 온 힘을 다해 앞으로 잡아당겼다. 좌절한 하는 그 생물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며 한 번만이라도 말을 들으면 안 되냐고 소리쳤다. 그가 고생하고 있는 동안 근처에 사는 이웃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목줄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솜털이 생물을 산책시키러 나왔냐고 물었다. 하는 마침내 그녀가 제안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기로 했다고 빠르게 인정했지만 그는 이미 지쳐 보였다. 그는 그 생물이 골목길, 뒷벽, 좁은 구석 등 터무니없는 장소로 그를 끌고 다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웃으며 그에게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생물을 이끌어야지 반대로 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곧 딸을 학교에서 데려와야 하지 않았다면 그를 안내하기 위해 함께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생물을 산책시키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하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녀 옆에는 그녀 자신의 애완동물인 거대한 머리새 딸린 리자몽이 서 있었다. 각 머리는 한의 작은 생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다른 소리를 냈다. 그 여자는 그들이 현재 있는 지역은 제대로 산책하기에 너무 붐비고 대신 갈 수 있는 더 좋은 장소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곳이 하나, 도리, 샘, 그녀의 머리새 딸린 리자몽이 보통 산책하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리자몽은 몸을 굽혀 한의 생물을 열정적으로 핥기 시작했고 새머리가 번갈아가며 털이 완전히 엉망이 될 때까지 핥았다. 하는 여자에게 조언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곳에 가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산책을 즐기라고 말하고 떠났다. 하는 너무 많이 핥아서 털이 사방으로 뻗친 자신의 생물을 내려다봤다. 그는 한숨을 쉬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물었지만 그 생물은 순진하게 눈만 깜빡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여자가 언급했던 장소, 즉 인근의 마운드 공원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그 공원은 아름다웠고 황금빛 가을 낙엽으로 덮여 있었고 교통체증이 없는 적절한 산책로가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거닐고 있었고 혼자 있는 사람도 있고 애완동물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경사는 약간 가파르지만 분위기는 평화롭고 고요했다. 왼쪽에는 큰 올빼미 그리핀을 산책시키는 여자가 보였다. 그것은 한의 작은 솜털이 생물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다. 그는 감탄하며 전에 그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정말 멋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렇게 큰 그리핀은 특별 허가가 필요하지만 그의 것과 같은 작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했다. 한참 동안 올빼미 그리핀을 바라본 후 하는 자신의 생물을 내려다보며 다른 그리핀들이 이곳에 자주 온다면 이곳은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곳일 거라고 말했다. 더 말하기도 전에 그 생물은 갑자기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는 간신히 반응할 틈도 없이 질질 끌려가며 비틀거리며 뒤쫓아갔다. 목줄이 조여지자 하는 이름을 부르며 멈추라고 했지만 속도는 전혀 줄이지 않았다. 그 생물은 산책로를 곧장 가로질러 낙엽으로 덮인 나무 속으로 들어갔고 하는 넝마 인형처럼 뒤로 끌려갔다. 이웃 여자의 팁을 기억한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생물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인 그리핀 추러스 스낵을 꺼냈다. 그것을 주자 마침내 달리기를 멈추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웃 아주머니가 솜털이에게 간식을 주고 걸을 때 발걸음을 맞추라는 팁을 줬던 것을 기억했다. 충분히 간단하게 들려서 하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솜털이는 추러스를 행복하게 먹었고 산책을 훨씬 더 즐기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한이 상상했던 것보다 쉬웠고 그는 이것이 정말로 보상 훈련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그가 솜털이에게 걸으면서 간식을 주기 시작하자 그 작은 생물은 금세 요령을 터득하고 그의 옆에서 차분하게 걷기 시작했다. 한은 처음부터 이걸 시도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다행이었다. 앞에 있는 방향 표지판을 보니 산책로, 전망대, 공원 등 세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은 플러피에게 같이 구경 가자고 물었고 플러피가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은 산책을 즐기며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길가의 예쁜 꽃들을 감상했고 플러피는 신이 나서 냄새를 맡고 다녔습니다. 플러피는 온갖 종류의 꽃냄새를 맡았고 가끔 코가 간지러워 재채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모습에 한은 조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귀여운 갈색 동물들이 그리폰을 보고 놀라 굳은 채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은 곧 이 작은 동물들이 숲 전체에 흩어져 나무와 덤불에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한은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플러피는 여전히 갈 힘이 넘쳤지만 한의 다리는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작해야 집 앞 편의점에 걸어가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몇 계단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길끝에서 지는 해의 희미한 빛이 그에게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막힐 듯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해가 멀리 있는 건물 뒤로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과 플러피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한은 미소를 지으며 플러피에게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고 조만간 다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는 플러피의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한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플러피는 산책으로 너무 지쳐 침대에 완전히 뻗어 한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체력을 가진 한조차도 똑같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하고 꾸짖는 팀장의 전화였습니다. 한은 깊은 한숨을 쉬며 눈을 비볐고 전날 밤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이 사는 곳이 주라미시의 달동네로 넓은 주거단지가 가득한 평온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년이 걸어다니면서 플러피에게 집값이 싸서 이사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주의를 기울여 보니 이 지역에는 판타지 비스트를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은 전에 살던 곳에서는 그런 짐승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말하자면 옆집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한에게 어디에서 이사 왔는지 물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년이 독립하기 전에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은 아주머니들과 산책 시간을 맞춰서 자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 산책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배치에 대해 배우고 그녀로부터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얻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에게 괴물들이 때때로 나타나는 위험한 지역이 있다고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위험한 괴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한이 번화한 대도시인 창мя오에서 이사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머니는 이미 그곳을 알고 있었고 한이 그렇게 바쁜 도시에서 사는 것에 비해 훨씬 더 평화로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창мя오에는 곳곳에 고층 건물이 많기 때문에 판타지 비스트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날개 달린 짐승이나 수생 짐승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수생 짐승까지 금지되었는지 궁금해했고 한은 예전에 하수도에 들어간 범고래 짐승이 거대하게 자라서 모든 하수도관에 거대한 싱크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었죠. 해는 주라미에서 대형 그리폰을 키우는 것이 합법인지 물었고 아주머니는 근처에 대형 짐승 주인들이 많이 사는 사유지가 있는 몇몇 구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 사유지 중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용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은 어떻게 용을 키울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또한 그녀의 딸이 기숙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근처에 대형 짐승 전문 수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방문하러 올 때 한에게 딸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리는 플러피와 아주머니의 새머리 달린 애완동물이 행복하게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잠시 후 아주머니는 유치원이 바로 앞에 있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한다며 헤어질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녀의 애완동물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 둘이, 3이라는 새머리 달린 괴물은 한 옆에 앉았고 그는 애완동물들과 함께 근처 벤치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플러피가 고개를 돌려 저 멀리 있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는 당황하여 새머리 달린 애완동물을 뒤에 남겨두고 그를 쫓아 달려가 두 손으로 플러피를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플러피는 전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근처에 인형 뽑기 게임 안에 있는 봉제 인형을 발견했고 그것을 몹시 원했습니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플러피가 이제 봉제 인형을 꺼내기 위해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새머리 달린 애완동물은 그들 자신의 가죽끈을 잡고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하는 재빨리 가죽끈을 되찾고 웅크려 앉아 플러피에게 부수기 전에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플러피가 얼마나 원하는지 보고 하는 지갑을 확인하며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지폐를 꺼내 인형 뽑기 기계에서 운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흰색 봉제 인형을 잡았지만 미끄러져 다시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시도는 정말 이상하게 생긴 원숭이 봉제 인형을 잡았고 그것은 구멍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러피는 마침내 가지고 놀 무언가를 갖게 되어 기뻐하며 즉시 부리로 그것을 잡았습니다. 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내려고 혼란스러워하며 이상한 봉제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랑우탄이나 동굴인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플러피가 좋아한다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 개의 머리 중 하나가 한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하나, 둘이, 3위도 기계에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어쩔 수 없이 껄껄 웃으며 돈을 더 꺼내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는 마침내 3개의 봉제 인형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각 머리마다 하나씩. 장면이 바뀌면서 아주머니가 아이와 함께 유치원에서 나와 충격에 멈춰섭니다. 그녀의 애완동물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봉제 인형을 들고 꼬리를 행복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음을 터뜨렸고 한이 거절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새 애완동물 모두 장난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날 저녁 그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는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또다시 반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는 적어도 당분간은 음식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생각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갑자기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플러피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플러피는 너무 바빠서 새롭고 이상한 봉제 인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껴안고 쪼아대다가 마침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장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는 그를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 봉제 인형을 간신히 구해준 것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 플러피는 가지고 놀 것이 생겼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면서 우리는 플러피가 평화롭게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꿈속에서 그의 이전 주인이 그에게 같은 종류의 봉제 인형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행복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당황하며 눈을 뜨고 그 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플러피가 깨어보니 벌써 다음 날이었고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침대에서 소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플러피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어 한을 잠시 깨웠지만 소녀는 곧 다시 잠이 들었다. 플러피는 침대에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주인이 여전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휴지 침대로 돌아갔다. 그는 인형을 집어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어 소년 곁에 두었다. 아직 반쯤 잠든 한은 플러피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한이 일어나 앉자 작은 생물은 그의 가슴에 올라와 인형을 옆에 두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한은 플러피가 무겁다고 중얼거렸지만 작은 생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욱 파고들었다. 둘 다 다시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러다 짧은 회상 장면이 나온다. 플러피는 땅에 무언가를 심었고 싹이 트기 시작했다. 장면이 바뀌자 다시 아침이 되었고 한의 친구 진이 이번에는 클라우디를 부르며 문 앞에 나타났다. 한은 문을 열고 바로 닫기 시작했지만 진은 언제나처럼 끈질겼다. 그는 한에게 귀여운 클라우디를 보고 싶다며 들여보내 달라고 소리쳤다. 한은 플러피 별표이고 클라우디가 아니라며 기분이 상했으니 진은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은 고집스럽게 그냥 걸어 들어왔다. 한은 힘들어했지만 결국 그를 막으려는 것을 포기했다. 진은 플러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봤고 한은 그 생물이 자기 방의 둥지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진은 한이 어떤 종류의 둥지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한은 그저 휴지 상자일 뿐이라고 말해 그 순간을 망쳐버렸다. 한은 일을 끝내기로 하고 진에게 잠시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싸고 배부르니까 기다리는 동안 피자를 주문했다. 진은 임시변통으로 만든 휴지 상자를 빤히 쳐다보며 여전히 귀엽다고 생각했고 플러피가 흰 휴지 더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은 다시 클라우디 별표가 아니라 플러피라고 소리쳤다. 진은 신경 쓰지 않고 플러피에게 친구가 왔다고 외쳤다. 천천히 플러피가 휴지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지만 진을 보자마자 다시 안으로 숨었다. 진은 그것이 훨씬 더 귀엽다고 생각하며 플러피가 그냥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진은 분홍색 가죽끈처럼 보이는 채찍을 꺼내며 플러피에게 왜 수줍어하느냐고 물었다. 한은 초조해하며 진에게 피자 주문에 집중하라고 했다. 그러다 그것이 실제로 별표 쥐꼬리 낚싯대 별표이며 작거나 중간 크기의 그리핀의 사냥 본능을 자극하도록 설계된 장난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진은 낚싯대를 펴서 부드럽게 휘둘러 그리핀을 상자 밖으로 유인했다. 플러피는 처음에는 짜증이 났지만 진은 계속했고 곧 작은 생물은 그것을 즐기기 시작했다. 한편 한은 계속해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했다. 갑자기 플러피가 한의 머리 위로 뛰어올라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한은 신음하며 진에게 플러피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물었지만 진은 그냥 놀고 있는 것뿐이라며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피자가 도착했다. 두 사람은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고 플러피에게는 작은 플라스틱 접시에 갉아먹을 것이 주어졌다. 한은 길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마감일이 드디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진은 피자가 너무 맛있다며 더 많이 먹으라고 재촉했다. 밥을 먹으면서 한은 플러피가 플라스틱 스트레치 장난감과 씨름하는 것을 보고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한은 진에게 최근 매일 산책을 하러 억지로 나가는데 보통 한두 시간씩 걸어서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너무 피곤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은 그것이 체력에 좋다고 말했다. 한은 운동이 필요했다. 그는 심지어 한에게 동네 산책클럽에 가입하라고 제안하며 자신이 몇 군데 가입했다고 말했다. 한은 얼굴을 찌푸리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진은 왜 환상적인 야수를 키우지도 않으면서 그런 클럽에 가입했는지 물었다. 진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생물들을 자유롭게 사진 찍기 위해 가입했다고 고백했다. 한은 한숨을 쉬며 공공장소에서 그런 표정을 짓지 말라고 진지하게 말했지만 진은 웃으며 무시했다. 그러자 진은 재밌는 것을 가져왔다며 한에게 보고 싶냐고 물었다. 그는 애완동물용으로 만든 작은 경찰 모자를 꺼내 플러피의 머리에 씌웠다. 그 생물은 훨씬 더 귀여워 보였고 심지어 한도 감탄하며 진에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 우리는 진이 꽤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진 프로젝트를 위해 그런 귀여운 소품들을 모아두었고 심지어 더 많은 의상들을 준비해두었다. 한은 플러피에게 미니 패션쇼를 해주고 귀여운 경찰관으로 옷을 입혀 포즈를 취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그리핀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고 한은 어떤 범죄자도 그런 귀여움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킥킥 웃었다. 다음 의상은 턱시도였고 플러피는 멋진 신사, 고급스러운 지위의 그리핀처럼 보였다. 그러다 펑크 스타일 의상이 나왔고 플러피는 안경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안경을 집어던지며 짜증을 냈다. 진은 집의 배경이 좋은 사진을 찍기에는 너무 평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은 어차피 산책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두 사람은 동의하고 밖으로 나갔다. 진은 계속해서 그를 클라우디라고 불렀고 한은 계속해서 그를 수정했지만 이제는 플러피조차 짜증이 난 것 같았다. 진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춰서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플러피가 끝없는 카메라 플래시에 지루해한다는 것을 깨달은 한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여성이 진을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랑스럽게 차려입은 자신만의 분홍색 그리핀을 가지고 있었고 플러피의 관심을 즉시 사로잡았다. 그 여성은 다시 진에게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그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은 그 여성에게 민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진이 지난번에 보낸 편집된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다. 민은 그 남자가 정말 잘했고 그녀의 스타그램 계정이 하트로 가득 차서 그녀의 전화 알림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고 지는 그 소년에게 그녀가 정기적인 사진 고객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미는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즉시 내려와 플러피를 알아차린 후 비명을 지르며 그가 정말 귀여운 흰색 그리폰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플러피 티트 종인지 물었고 심지어 그 생물의 의상을 칭찬하며 그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미는 한을 향해 돌아 플러피의 주인이냐고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었다. 한은 플러피가 기분이 좋지 않고 만지면 물 수도 있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여자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플러피는 즉시 매우 행복해 보이며 갸르릉거렸다. 한은 그 생물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심지어 민도 그 생물이 정말 바람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은 왜 자신이 똑같이 하려고 할 때마다 플러피가 자신만 무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다 한은 갑자기 고개를 숙여 여자가 자신만의 그리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그리폰이 매우 얌전하다고 말하며 제대로 훈련받았는지 궁금해했다. 그 여자는 내려와 그리폰을 집어들고 한에게 그녀의 이름은 피치라고 말했다. 그 여자는 한이 그 그리폰을 모른다는 사실에 실제로 충격을 받았다. 심지어 그리폰도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는 그에게 아직도 피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 애완동물이 뭘 얻었는지 한에게 보여줘야 할지 궁금해했어요. 그리폰이 동의했고 미는 복숭아에게 귀여운 포즈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그 애완동물은 두 발을 볼에 대고 사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진에게는 이 정도면 코피가 날 정도였고 심지어 플러피에게도 효과가 있어서 깊은 숨을 쉬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미는 한에게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한은 너무 순진해서 전혀 몰랐어요. 민과 복숭아는 실제로 한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진은 즉시 민에게 사과하고 하는 유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말하며 구출하러 왔어요. 민과 복숭아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진은 한에게 아무리 그래도 그리폰 복숭아와 그녀가 얼마나 유명한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진은 미니스타그램에서 5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마법 짐승 인플루언서이고 그녀의 비디오가 실제로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폰이 방금 한 그 게시물은 100만 뷰를 얻었어요. 옆에서 보면 플러피조차도 복숭아에게 끌렸고 모든 그리폰 주인의 알고리즘이 그녀를 추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플러피가 즉시 태도를 보인 복숭아에 의해 거부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은 미니 둘 다 녹음하면서 진이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고 알렸고 귀엽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은 진에게 플러피를 가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그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여전히 게임 스트림과 무한 도전 재방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어요. 흔한 10대 남자의 알고리즘으로 귀여운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폰에 대해 전혀 검색하지 않고 그렇게 작고 사랑스러운 것이 튀어나올 리가 없었어요. 진은 그것이 자신의 실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한은 그것을 묵살했어요. 하지만 한은 진이 실제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작은 부탁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한은 그 남자가 플러피가 여전히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미는 실제로 이야기 전체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한에게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고 그녀의 모든 한계 내에서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소녀는 초조하게 그 숙녀에게 감사했고 진은 다시 플러피를 집어들고 다시 구름이라고 불렀고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한은 그의 이름이 플러피이고 구름이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미는 그들이 간단한 것을 시도하고 한과 플러피를 함께 촬영하여 스타그램 반응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는데 비디오가 입소문이 난 후 주인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과 플러피는 벤치 근처에 앉아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진은 둘 다 너무 가만히 있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이것은 정말 좋은 비디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은 자신이 뭘 해야 할지 궁금해했는데 그는 완전히 무지했고 그 남자는 둘 다 너무 뻣뻣해서 어떤 영상도 사용할 수 없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그들이 완벽한 짝임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고 더 설명했지만 한은 플러피를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한편 우리는 복숭아가 실제로 아름다운 나비를 보고 사진 촬영에 여전히 바쁜 민을 향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복숭아가 나비를 따라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비가 숲으로 들어가자 복숭아는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플러피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암컷 그리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녀는 나비를 잡으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뛰어올라 그것을 잡고 정말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공중에 있었을 때 그녀는 다시 머리가 두 개인 애완동물을 만났고 머리 중 하나에 자신을 부딪혔어요. 두 애완동물 모두 울기 시작했고 두 머리 중 하나는 그녀에게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났어요. 복숭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우리 소년의 애완동물 플러피가 그 암컷과 머리가 세 개인 생물 사이에 서서 구조하러 왔어요. 플러피가 즉시 그녀를 구하러 왔기 때문에 복숭아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머리가 두 개인 생물은 화를 내기 시작했고 플러피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소리를 내며 머리 중 하나가 너무 아프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플러피는 듣지 않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너무 크게 울어서 두 머리 모두 즉시 복숭아를 해치는 데서 물러났어요. 그 소년도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갑자기 머리가 두 개인 생물의 주인이 뒤에서 나타나 그들을 불러내고 집에 가라고 말했어요. 그들 둘 다 자신의 주인 앞에서 아무것도 나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서서 이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플러피는 실제로 그 여자를 보호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복숭아를 향해 돌아섰지만 이제 그 암컷 그리폰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마치 그녀가 플러피에게 반한 것 같았어요. 그녀는 즉시 흰 그리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털을 그에게 비볐어요. 이 많은 관심에 플러피는 얼굴을 붉혔고 그 생물은 왜 그 여자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꽤 잘 진행되고 있어서 플러피는 신경 쓰지 않고 사랑스러운 소리를 냈어요. 장면은 다시 공원으로 바뀌었고 우리는 한이 실제로 이 모든 촬영에 지쳐 있었고 민과 진은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숙녀는 그들의 반응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진은 함께 손을 잡는 대신 생물들을 촬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 소녀는 그들에게 피곤하고 지금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그는 어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플러피와 복숭아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그들은 숲지역에서 뛰쳐나와 둘 다 놀고 즐거워했어요. 진은 즉시 두 그리폰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이 플러피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그 생물은 자랑스럽게 골골거렸고 복숭아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며 플러피에게 몸을 비볐어요. 한은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은 사진을 클릭하느라 바빴고 미는 놀랐어요. 갑자기 한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번뜩였고 그는 아마도 두 그리폰의 미래가 거칠어질 것이라고 상상했어요. 그는 뒤돌아보며 민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녀 또한 복숭아가 플러피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은 그가 상상했던 바로 그 일을 목격하고 있었고 플러피가 개인적인 공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조차도 복숭아는 그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비볐어요. 장면이 바뀌면서 며칠 후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한이 그의 전형적인 알고리즘으로 릴을 스크롤하면서 쥐가 테이저에 맞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비디오는 전극이 피부를 뚫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설명했어요. 한편 플러피는 이상한 봉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만 그것을 두고 침대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의 폰에 알림이 떴어요. 그것은 바로 진이 비디오를 공유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복숭아와 함께 공원에서 찍은 것과 같은 비디오였고 방금 민의 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되었어요. 그 소녀는 그것이 이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플러피조차도 그 비디오를 알아차렸고 진은 그 비디오가 꽤 잘 나왔다고 말했어요. 진은 구름이의 인기는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고 한은 다시 플러피라고 정정했어요. 민조차도 곧 한과 다시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진은 그들이 미용계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했는데 그곳은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은 그런 일에 너무 게을렀고 이런 종류의 일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배가 꼬르륵거리기 시작하자 한은 그들이 무언가를 잊고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무시하기로 하고 플러피에게 그냥 먹자고 말했어요. 장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우리는 플러피와 한이 밖에서 편의점에 있었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한과 플러피는 둘 다 흠뻑 젖었어요. 그 소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방금 편의점에 갔을 뿐인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전체 장면은 엉망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젖어 진흙투성이가 된 플러피를 알아차렸어요. 한이 그를 잡으려고 노력했을 때조차도 그 생물은 재빨리 도망쳐 침대로 달려갔어요. 한은 소리치며 그 생물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침대 전체가 이미 그것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한은 그 장면을 괴로워하며 플러피에게 그가 방금 오늘 시트를 교체했고 이제 망가졌다고 말했어요. 한은 약간 울면서 플러피에게 그가 그를 이렇게 도망치게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즉시 그를 집어들고 목욕 시간이라고 선언했어요.
플러피가 물을 싫어해도 구석구석 다 씻겨야 해.